안녕하세요. 복팟 플러스입니다. 잘 계셨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꼬조입니다. 네, 저는 다랑어입니다. 네, 옷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미미님이 소개하는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책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제목 좋아. 이게 그 2021년 많은 언론사 보통 이제 한 해가 끝나고 12월 마지막 주 정도가 되면 각종 언론사나 이런 데서 그 매체에서 올해의 책, 올해의 영화 뭐 이렇게 그 리스트를 꼽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국내에서 해외에서 이렇게 포함해서 10여 권씩 올해의 책을 하는데 거의 모든 매체에 의해서 이 책이 2021년 올해의 책으로 꼽혀서 이미 뭐 베스트셀러가 됐고 뭐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고 그래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우리 많은 분들 중에도 이미 읽으셨을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들고 나와도 되나 약간 좀 뭐 했지만 그래도 꽤 올해의 책 중에 좀 뭐 이렇게 과학책이 있었던 적이 많지 않은데 과학책이어서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제목이 이런데 과학책이에요? 네, 이게 제목도 그렇고 표지도 보시면 지금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연보라색? 이 표지도 보면 되게 그림이나 일러스트가 되게 귀엽고 뭔가 에세이 딱 같은 에세이 표지나 책 같은 편집 장정인데 이게 과학책입니다. 아니 딱 보자마자 저는 김현수 작가가 신작을 냈구나.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지지 않는다는 것에 뭐 그런 거 있잖아. 네. 그런 책인 줄 알았어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네. 제목이 먹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과학이랑 연결되지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진화 인류학에 관한 책인데요. 이 책의 원제는 Survival of the Friendliest,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것이 생존한다. 더 프렌드리스트. 네, 그렇게 해서 2020년에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2021년 7월에 국내에 번역되어서 나오자마자 바로 번역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의 이제 표지에 띠지가 있는데 그 띠지에 이제 홍보 문구가 김영하 북클럽 선정 도서. 김영하 북클럽이라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 북클럽에 선정돼서 아마 더 크게 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 띠지에 또 들어가 있는 표현이 적자 생존은 틀렸다. 진화의 승자는 최적자가 아니라 다정한 자였다. 이렇게 문구가 홍보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최적자가 아니라 다정한 자였다. 꽤 도발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판사는 디플롯이라고 학술을 주로 내는 아카넷이라는 출판사의 교양 에세이 브랜드에서 나왔고 말씀드린 대로 2021년 작년이죠 나왔고 가격은 22,000원으로 꽤 좀 약간 가격이 나가는 편입니다. 좀 두껍네요. 네네. 살짝 두꺼운데 많이 두꺼운 건 아니에요. 글자가 큰가? 뒤에 그 각주가 많아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사실 본문 내용으로만 보면 약 한 300페이지 가까이 돼서 뭐 사피엔스나 호모 데우스 이런 책들에 비하면 뭐 한 절반도 안 되는 뭐 그런 분량이라고 볼 수 있고. 다정해. 네. 그래서 이제 뭐 올해 2021년 올해의 책 뭐 김영하 북클럽 뭐 이렇게 해서 꽤 많이 뭐 유명하지만 또 하나 좀 특징적인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1, 2년 사이에 우리나라 출판계에서 다정이라는 키워드가 꽤 지금 솟아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김원비 작가의 다정소감이랄지 뭐 한승혜 작가의 다정한 무관심이랄지 꽤 이런 책들이 최근 1, 2년 내에 좀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트렌드인지 모르겠는데 다정이나 선의 같은 이런 키워드가 지금 출판계에 꽤 지금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제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이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그런 왜 그렇대요? 다정이 왜? 왜 그런지는 뭐 출판계에 계시는 분이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독자라서 추측을 해보면 옛날에 힐링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최근 사회가 너무 좀 뭐 힘들기도 하고 양극화가 되기도 하고 각 진영에서 서로 뭐 혐오나 갈등의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지친 사람들이 다정 내지는 선의 좀 뭐 이런 얘기가 키워드가 좀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저 혼자 상상해 보는데 출판계에 계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저는 그 출판 문제는 아니고 이 사회에 우리가 체감하는 일들, 뭐 인터넷에서나 뭐 계속 이제 보는 것들, 뭐 세계 정세도 그렇고 뭐 지금 전나라랑 전나라가 침공하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근데 뭐 사실은 그게 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터넷 댓글만 봐도 막 그렇죠. 싸우고 뭐 누가 또 최근에 뭐 누가 또 세상을 떴다느니 뭐 그런 것들.
그러네. 지쳐 지쳐. 네. 그럼 반대급부로 이제 사랑, 친밀 이래도 되는데 또 그거보다는 약간 농도가 옅은 네. 다정함이란 말이 좀 부담도 없고 그립기도 하네요. 그 말이. 그런 관계들도. 예, 어쨌든 최근에 좀 여러 독자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책들 보면 키워드에 그런 키워드가 다정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책도 다정한 세계사. 음. 다정한 세계사. 그렇게 붙일 걸. 안 어울려. 거꾸로 읽는 세계사 대신에 다정한 세계사 했으면 다정한 세계사. 뭐 이미 잘 팔린데 왜 바꿔요 이름?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오늘 제목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지만 올해 2021년 1월에 나온 지금 뭐 갓 나온 신간 중에 다정함의 과학 뭐 이런 책 제목도 있고 뭐 그런 걸로 봐서는 정말 이 다정이라는 것이 심지어는 뭐 다정한 클래식 이런 책도 있거든요. 노래도 있어요. 다정한 당신. 옛날 노래. 네. 그래서 이게 제목이나 주제 자체가 좀 최근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책의 저자는 두 명이거든요. 브라이언 헤어라는 사람하고 버네사 우즈라는 두 사람이 공저를 했는데 브라이언 헤어는 듀크 대학교에서 진화 인류학과 심리학과 신경과학을 가르치는 교수이고요. 버네사 우즈도 듀크 대학교에서 진화 인류학의 연구원이면서 동시에 여러 언론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는 언론인이기도 한 이 두 사람이 공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진화 인류학에 대한 특히 진화 인류학 중에서도 심리학이나 신경과학과 관련된 이 인지 사람이 어떻게 저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런 인지 기능이 진화했을까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저자의 이력이다. 그리고 이 책 내용도 바로 그 연장성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시작과 이제 그런 걸 보면 진화론에 대한 우리 흔히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오해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이제 불러일으키는 연상작용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라든지 이기적인 놈이 살아남는다라든지 이 세상은 진화론이 판치는 정글 같은 세상이야. 뭐 이렇게 흔히 일반인들이 진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책에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자 생존, 사실은 적자라고 했을 때 그냥 적자가 아니라 그 survival of the fittest라는 영어 표현을 우리말로 올렸을 때 적자인데 fittest라는 말이 이게 최상급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최적자 생존 일 텐데 이것은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쓸 때 다윈이 썼던 표현은 아닌 거죠. 다윈은 오로지 자연 선택 이제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밝혀낸 것이 다윈의 업적이기도 하고 다윈의 표현이었는데 당시에 19세기에 이제 다윈의 전도사를 자처했던 유명한 사회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이 자연 선택이라는 말을 쓰면 잘 안 와닿는다. 이 survival of the fittest, 이 바로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써야 훨씬 더 대중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다. 라고 해서 허버트 스펜서가 다윈의 개념을 이렇게 용어로 정리를 했고 이것을 이제 다윈한테 요 용어로 쓰자고 자꾸 이제 가까이서 종용을 해서 맞아. 거꾸로 이해했는데 허버트 스펜서가 먼저 있고 그다음 다윈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동시대의 사람이었는데 서로 주고받았구나 이거. 예, 그래서 종의 기원 초판에는 자연 선택이라는 용어만 있었고 이 적자 생존은 다윈의 용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없었는데 이후에 이 판이 계속 거듭되고 뭐 종의 기원이 당시 사회 지식인 사회 굉장히 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나중에 스펜서의 권유로 강요로 거의 강권으로 종의 기원 5판에서부터 이 자연 선택과 함께 이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정작 다윈 자신은 이 최적자라는 표현, 더 피티스트라는 표현 자체, 이 최적자만 살아남는다고 사실은 그 책 전체나 다윈의 이론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후예들이나 이 다윈의 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그렇게 쉽게 이해한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오해한 표현들이 오늘날까지 이제 많이 살아남는 경우인데.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이 책은 그런 진화론의 오해를 걷어내고 오히려 가장 친밀하고 협동적인 존재가 살아남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려면 과학책이니까 나름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험이나. 이 책은 그런 주장의 많은 부분을 어떤 가설과 이론에 기대서 설명하냐면 자기 가축화 가설로 설명을 해요. 자기 가축화. 네네. 셀프 도메스틱. 예, 셀프 도메스티케이션. 맞네. 오, 맞추셨어요.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 네, 그렇죠. 읽어보신 거 아니죠? 그리고 뭐
그 동물이 사람한테 가축화되는 그랬듯이.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축화를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뭔 말이야 근데 이게. 근데 원래 다 야생동물이었잖아. 야생동물이었는데 어떻게- 가축화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오늘날도 그렇게 가축화가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지금 포유류를 봤을 때 대형 포유류 중에 약 한 13종에서 15종 정도만 가축화가 일어나고 나머지는 가축화를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가축화가 안 된대요. 아 그럼 개가 살아남은 것이 중요한 표본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 책에는 개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나와요. 그렇군요. 내가 막 맞추고 있어요 계속.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가축 다정한 게 어디 있어? 가축화 과정에서는 보편적으로 외모의 변화가 일어난대요. 아, 펄럭이는 귀, 뭐 얼룩무늬 털, 그다음에 동그랗게 말린 꼬리, 음. 작은 이빨, 이런 외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번식에서도 가축화가 되는 동물과 야생 동물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야생 동물은 정해진 번식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축화가 된 동물들 같은 경우는 그 정해진 번식기를 벗어나서 훨씬 더 그 자주 번식하는 그 번식이 훨씬 더 자주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런 그 가장 좋은 사례가 그 방금 이제 오장님이 얘기하신 개와 늑대의 관계죠. 그러네. 유전적으로나 뭐 진화론적으로 그 개와 늑대는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그런 너무 좋은 예잖아요. 그럼 누가 개체가 더 많으냐? 그럼 당연히 개네. 그렇죠. 오늘날 늑대는 사실상 멸종 위기종입니다. 개는 몇 마리야? 개는 지금 인간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번성하고 있는 종 20억 중에 마리 하나죠. 될까요? 어때요? 한 10억 마리? 그 통계는 안 나와서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요. 그렇구나. 아니 야생에서 그 근력이나 야생에서 생존 기술이나 이런 걸 볼 때 늑대가 개보다 월등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늑대는 왜 지금 멸종 위기에 있고 개는 이렇게 번성할까 뭐 이런 건데 그 아까 제가 가축화가 일어나면은 외모가 상당히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 늑대 외모는 되게 야생종 늑대는 거의 비슷하죠. 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개의 외모는 굉장히 다양하죠. 개라는 종은 한 종이지만 이 굉장히 그 다양하죠. 그래서 그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책을 또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그 동안의 가축화라는 가설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들이 주장하는 자기 가축화와 기존의 가축화 가설 간의 차이가 뭐냐면 기존의 가축화 가설은 인간이 늑대를 길들였다는 거예요. 인간이 일부 길들일 만한 얌전한 늑대를 사로잡아서 길들이기 시작하고 그 길들인 애들이 계속 자손을 낳아서 개가 됐다. 이런 것이 인간 변수구나 이게. 이게 그동안의 가축화 가설이었는데 이 책의 저자들과 일단의 이 자기 가축화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론은 뭐냐면 인간이 늑대를 길들인 것이 아니라 늑대 중에 일부가 스스로 인간의 거주지로 가까이 다가와서 가축이 되기로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자기 가축화 가설이거든요. 자발성이네. 개의 네네. 자발성.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책의 저자들은 바로 사람도 일종의 이런 자기 가축화 과정을 통해 현재의 호모사피엔스 종이 우세종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유발 하라리랑 다른데? 유발 하라리는요. 그 사피엔스가 우세종이 된 이유는 추상화 능력을 통해서 불과 100명도 동원하지 못하는 네안데르탈인에 비해서 개념을 세게 쓰면은 수십만도 한 말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많은 인구를 동원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영악해서 그러거든요. 그 유발 하라리하고 개념하고 지금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같은 얘기를 사실은 큰 얘기에서 이게 부딪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하라리가 하라리가 얘기하는 거는 사피엔스의 그런 인지 능력이 인지 혁명이 오늘날 그렇게 됐다는 거고 이 책의 과학자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런 인지 능력이 발달했냐는 거예요. 왜 사람한테만 침팬지는 아니고 보노보한테 인지혁명의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 기제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배인데 지배. 왜냐하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있을 시절에 호모사피엔스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렇죠. 호모 속에 속하는 다양한 종들이 있었거든요. 네안데르탈이라든지 호모 에렉투스라든지 최소 5종 내지 6종이 동시에 존재했다는 것이 현재의 그 정설이에요. 그 중에서 호모사피엔스가 반드시 우세할 만큼 두뇌 용량이나 근력이나 이런 것이
반드시 제일 뛰어난 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호모 심지어 사피엔스가 둘레도, 실제로는 네안데르탈인이나 호모 에렉투스가 근력도 우리보다 훨씬 셌고 그렇지, 강했지. 사냥 기술이나 전투 기술이나 이런 것도 더 셌고 두뇌 용량도 우리보다 약 15%더 많아서 머리 좋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똑똑했다는 아, 거예요. 그래 그건 오해가 그거 있는데? 새롭다. 네, 풀만 세고 뭐 무식한 줄 알았지. 네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안데르탈이나 호모 에렉투스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남긴 동굴 벽 하나 보면 그리고 그들이 구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도구 제작 능력을 보면 이들도 충분히 똑똑했다는 거야. 근데 왜 호모 사피엔스 종이 우세종이 되었냐? 이걸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이 책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런 인지과학, 그러니까 인지적 능력이 어느 시점에 왜 어떤 개념을 과정을 통해서 발전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동안의 동물 행동학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침팬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랑 거의 99% 유전자를 공유를 하고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운 공통조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책의 저자들도 실제로는 10년 가까이 침팬지로 연구를 시작했다가 개로 갔구나. 그 길이 막히니까 연구를 튼 것이 개의 인지를 연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추천사를 쓴 최재천 교수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그 학자가 있잖아요. 네. 그 책에 쓴 그 최재천 교수가 이 책에 이제 처음에 그 추천의 글에서 이 책의 저자들이 개의 인지를 연구하기로 결정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추천의 글을 쓰면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동물 행동학에서나 생태학에서는 인간과 너무 가까이 살아온 동물은 연구 대상으로 채택하기를 꺼렸다는 거죠. 왜 인간에 의해서 오염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오지의 청정 자연을 찾아가서 그곳의 생태를 연구하고 인간에게 오염되지 않은 야생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했지 인간한테 이미 가축화된 것을 연구하는 것은 그건 많은 연구에 오염돼가 섞였다. 그렇게 해서 야생이잖아. 네. 그렇게 해서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의 저자들은 바로 침팬지 연구 10년 동안 하다가 그게 막히니까 어디서 막혔냐 그 얘기를 잠깐 왜 할게요. 막혔어요? 그 인지과학에서 중요한 게 이제 마음 이론이라는 거거든요. 마인드 티어리 들어보시죠.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공감 거울 뭐 그런 거 아니야? 일종의 타인의 생각을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호의를 갖고 저러는 건가? 그렇죠. 아니면 속에 해몰 감정을 그러는 걸까? 거짓말하는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이 어제나 일주일 전에 나한테 한 행동을 기억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마음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심리학에서. 이것이 왜 이론이냐면 정확하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짐작할 뿐이지 정확하게는 몰라 사실은. 짐작한다는 그 능력,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의 아기는 생후 9개월이 되면 이 마음 이론 능력에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가 뭐냐면 손짓이라는 거야. 눈짓, 손짓. 그렇지. 이것이 마음 이론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라는 건데 사람의 아기는 생후 9개월 정도만 되면 거의 모든 인종이나 거의 문화권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엄마가 무언가를 가리키면 그 가리키는 가상의 선을 따라가서 그 가리키는 대상을 본다는 거야. 그런데 침팬지는 10년 동안 이걸 가르쳐도 이게 마음 이론을 알게 해도 손가락을 가리키면 그 사람의 손가락 끝을 본다는 거야. 무지한 인간들도 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달을 봐야 돼. 자꾸 손가락만 본다고 그러잖아. 아, 침팬지 같은 수준인 그 얘기에. 예. 아니 물론 침팬지도 마음 이론에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 침팬지도 굉장히 그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협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일정한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그렇지. 하지만 침팬지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둘을 동시에 하는 거. 협력적 의사소통을 하는 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침팬지끼리 협력도 가능하고 협동도 가능하고 자기네들끼리 의사소통도 가능한데 협력적 의사소통. 그러니까 다른 이게 뭘 가리켰을 때 그것을 쳐다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데 이 둘을 동시에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생후 9개월 된 아기 이상만 되면 거의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다 이게 한다는 거죠. 협력과 의사소통을 다 한단 말이야? 협력적 의사소통. 여기 침팬지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안 돼? 협력이 안 되고 협력하고 의사소통하고 협력도 되고 의사소통도 되는데 이 둘을 동시에 하는 게 침팬지한테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는 못 알아듣겠다. 근데 네. 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야. 이 협력적 의사소통이 소통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언어로 엄마를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언어가 마음 이론이나 이런 언어 이론에서 굉장히 사람한테 중요한 표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언어보다 더 먼저 나타나는 마음 이론이 바로 이 협력적 의사소통이라는 건데 이건 사람한테 9개월 이후부터는 바로 나타나지만 침팬지는 이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자 중에 한 사람이 이 핵심 저자가 10년 동안 하다가 막혀도 안 되니까 걔가. 자기 그 당시에 지도 교수이자 그 연구의 핵심 책임자인 교수랑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개를 너무 좋아하고 자기 집에 개가 있거든.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개는 이거 할 것 같은데요. 잘하는데. 지가 사람인 줄 아는 개가 있긴 있죠.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지도 책임자 되는 노 교수가 비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겠지. 보통 사람들은 자기 개가 미적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비웃었다는 거죠. 잘 못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에피소드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투사됐으니까 인간처럼 착각할 수 있잖아요. 모든 그렇죠. 행동들을 좋게 보려고. 모든 자기 개를 사랑하는 이 주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개는 진짜 천재다, 똑똑하다. 맞아. 그래서 그런 비웃은 얘기를 듣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개를 가지고 실제로 자기 10년 동안 침팬지한테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는 손가락 끝을 가리켰을 때 그 무언가를 정확하게 잡아올 수 있는 능력, 테니스 공을 물어올 수 있거나 뭔가를 그럴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비디오를 반복해서 찍어도 열이면 열 그 자기 집 개는 그걸 했다는 거죠. 걔는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비디오를 실제로 들고 와서 그 책임 지도 교수한테 보여줬더니 지도 교수가 그제서야 그걸 심각하게 보더니 이게 되네. 그렇다면 우리 진짜 제대로 본격적인 실험을 해보자. 과학을 해보자. 재밌다. 이제 아니, 재밌다 이제. 저는 연구자 입장에서 그 10년 동안 하던 연구가 막혔다는 거에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책까지 쓰시고 잘 풀려서 너무 다행이다. 네. 진짜 많은 사람이 막힌 걸로 끝나는데 네. 이제 그만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사실 이런 쪽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개 연구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개 연구가 시작돼서 현재 전 세계에서 인지과학의 새로운 지평 개 연구가 얼마를 열었다는 그런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에. 최근 얘기구나. 그렇죠. 최대천 교수가 이제 이 재밌는데? 책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현재 이 저자들이 있는 듀크 대학뿐만 아니라 하버드,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도 이게 방금 언급한 데는 다 세계적으로 과학적 그 동물 쪽 그 진화론 쪽에 되게 유명한 연구 기관들인데 이 세계적 연구 기관들이 다 개 연구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재밌네. 요게 챕터 1의 내용인데요. 근데 반론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챕터 1뿐만 아니라 이제 챕터 2, 3 가면은 이제 개 연구만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여우 그다음에 보노보 이렇게 그래, 가면서 보노보 맨날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사람으로까지 가면서 결국 이런 자기 가축화 가설이 어떻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사례를 넘겨가면서 그 실험 결과들을 가면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챕터 2, 3, 4는 이제 계속 실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같이 읽어가면서 이 사람들의 자기 가축화 가설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럴싸하고 그럴듯한지를 이제 각자가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쭉 근거들을 쌓아가면서 이분들이 하는 이제 결론 같은 얘기가 아까 앞에서도 서론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결국 강하거나 똑똑한 놈이 아니라 오히려 다정하거나 더 특정한 형태의 협력에 출중한 놈들이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즉 사람의 자기 가축과 가설도 옳다면 우리 종이 번성한 것은 우리가 똑똑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친화적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이라는 거죠. 다정하다는 게 친절하다? 예, 아까 프렌들리스트라고 했으니까 뭐 프렌들리하다는 건데 가장 프렌들리하다는 공감 건데. 잘한다는 거지. 네, 뭐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기 애매한데 우리말 제목을 저는 그래서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걸 이제 친밀한 뭐 친화력 있는 뭐 협동적인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굉장히 확 와닿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말 제목을 굉장히 잘 정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앞에서 가축화 과정에서 외모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재밌는 사례만 제가 잠깐 소개하면 사람의 자기 가축과 가설이 옳다면 사람한테도 그런 외모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에렉투스와는 다른 무언가. 그 증거로 하나로 이 저자들이 이 책에서 제안하는 것은 뭘까요? 알아맞힐 수 있어? 한번 해보세요. 눈동자 색깔 이런 거 다른 거? 눈동자 색깔? 정답. 소름. 퀴즈 보니까 재밌잖아. 소름. 전공 이쪽으로 아니 한번 그 가봐. 색깔은 멜라닌 그건데 뭔 색깔이야? 야. 나는 반대색. 소름.
다시 왜? 먼저 얘기해. 독일 같은 데서는 어? 그런 걸로 이제 입국 심사할 때 눈동자 색깔도 본다고 하더라고. 이게 그 신분증이랑 똑같은지. 홍채. 우리는 다 네, 똑같아. 네, 거의 우리는 똑같은 똑같잖아. 구분이 안 되는. 네. 어. 그래서 이 책의 저자들이 이제 그 사례로 하나 소개하는 것이 가축화에 따른 사람의 외모 변화 중에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이 하얀 공막, 즉 우리가 흰자위라고 우리말에서 말하는 그거 요 들어봤어. 흰자위라는 거죠. 우리가 흰자위를 가진 유일한 영장류래요. 맞아요. 이거 진짜? 내가 어디서 봤어. 이 얘기. 더 흰자위 때문에 진짜? 표정을 알 수 있어. 느낌을 알 수 그렇죠. 있어. 우리가 표정을 알 수 있는 건 흰자위 때문이에요. 그렇구나. 진짜? 다른 동물들 보면 흰자위가 안 보여 잘. 어, 신기하다. 맞아요. 착하네, 그냥. 좀 연구해봐야 되겠다.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제. 진짜. 그래서 이 책의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흰자위가 우리한테만 유일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거죠. 사람이 하는 그러면 종이라는. 소통을 위해서 처음에는 네안데르탈이 그냥 까말 수도 있는데 흰자위를 자꾸 보이게 만들었구나. 눈을 크게 해서. 대박. 사실은 사람 인종에 따라 피부색 다르죠. 네. 머리카락색 다 다르죠. 심지어 홍채 색깔도 다 달라요. 아, 그러니까 홍채로 분간할 수 지금 있는 홍채 색깔 거죠. 말한 거 아니었어? 그 나도 눈동자 알아봤어. 색깔 말한 거 맞아. 여기 흰자위잖아. 흰자위. 다른 얘기네 살짝은. 예, 예. 네, 그렇구나. 네,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그럼 좋아해? 어쨌든 다 흰자위를 아까 말았네. 처음에 맞췄으니까. 그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종에도 불구하고 흰자위는 똑같은데 하나의 형질이 이렇게 절대적인 단일성을 보이는 건 아주 이례적인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뭐 우리 사람을 빼고는 대부분의 동물은 뭐 영장류를 포함해서 이 하얀 공막이 다른 동물은 하얀 공막이 하얗지 않으니까. 공막이라 그러는구나. 예, 그 공막을 숨긴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경쟁자가 추측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머나. 오히려. 그런 이유로. 그건 약간 사후적인 것 같은데 오히려 공막을 본 다음에 한 말 하니까 인간은 여러 종으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 내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를. 근데 새까만 거는 이제 그러니까 왜 하얀 공막이 진화했을까, 진화적으로 선택됐을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이 하얀 공막이 있는 것이 오히려 협력을 증진하는데 더 도움이 되니까 이것이 진화적으로 선택됐기 때문에 하얀 공막이 생겼다. 그래서 이 하얀 공막을 이 저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친화력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그것을 본다, 해석한다. 그리고 이 흰자위가 나타난 시기는 이 진화가 이루어진 시기는 약 8만 년 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고학적 자료들과 화석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아까 옷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오직 호모 사피엔스만이 흰자위의 눈을 가졌을 것이다. 네안데르탈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 종들은 다른 영장류 동물들처럼 색소로 눈을 덮어서 시선을 숨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요. 우와. 아니 유령이나 좀비가 동자가 없잖아. 어머, 진짜. 그걸 무섭게 만들 때 그렇게 하거든. 사람 눈을 새까맣게 해버리고. 네. 무섭네. 그죠? 무섭네. 그거 무서워. 그래서 렌즈 중에 좀 눈동자 까만 큰 사람들이 무서움이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작아. 지금도 사실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나보고 이제 강아지를 한번 그려봐라. 그럼 네. 저는 흰자위를 그릴 것 같거든. 강아지 눈에다가. 네. 그래서 지금 이상한 거지. 아직 나는 설득이 안 돼. 아, 강아지 안. 의인화를 하는 거죠. 아니, 의인화. 강아지 자세히 보면 흰자위가 살짝 보이는데 거의 그게 없어. 보이면요, 걔 성격이 그 느낌이 느껴져. 아. 아, 이제 삐졌구나. 이런 게 있어. 근데 대개는 까매 그냥. 아, 그래서 지금 막 계속 침팬치도 안 보이나? 막 오랑우탄도 네. 안 보이나? 지금 네. 혼자 막 지금 처음 알았어. 해보고 살짝밖에 안 있는 보여. 거. 아마 사진 검색하면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신기하다. 그런 흰자위가 있는 뭐 유일한 영장류라고 하니까. 우리 책 덕분에 우리 저 뭡니까 미미님이 직접 자기가 연구한 것 같은 너무 신기해. 막 위대한 과학자 같아지고. 재밌어요. 제가 과학에 대해서 1도 모르죠. 그냥 이 책에서 보니까 너무 흥미가 있어서. 네. 이야, 너무 재밌다. 야. 그렇지만 이제 이 책의 이제 후반부는 우리의 모든 이런 친화적 선택도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어두운 그늘도 있는 건데 뭐냐면 그 친화력 때문에 우리가 협동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협동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 존재. 그럼 또 흰자위를 또 이렇게 배관시하잖아. 배관시. 응? 우리가 아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다른 적이라고 생각되는 집단과 무리가 그들로부터 우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 종은 한없이 잔인해질 수 그렇지.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반대편 얘기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노사이드라든지 집단적 학살이라든지 왜 사람 종에게 그런 일이 다른 영장류에는 집단 학살이라는 개념이 사실 잘 없잖아요. 그렇지. 왜 우리한테만 그런 어두운 면이 존재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 친화력 하나로 그 두 가지를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반대 그림자군요. 그렇죠. 아, 그러네. 우린 지구상에서 가장 관용적인 동시에 가장 무자비한 종이다. 이런 표현도 이 책에서 쓰는데 재밌다. 이해하지. 그걸 일종의 엄마곰 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기 곰과 함께 있는 엄마 곰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면서요. 그러네. 예, 예. 예, 그걸로 이제 친화력으로 이제 우리 인간의 잔인한 면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참 잘 붙인다. 엄마 곰이 엄마가 뭘 설득이 확 갑자기 예. 되네. 이 얘기는 저기 유시민의 그 책에도 나와. 이분의 역사 철학 속에 네. 인간이 가진 부족 본능이 이게 심각한 거다. 어. 자기끼리는 꽉 채우는데 낯설면 그렇게 적대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전쟁과 평화가 이렇게 그 반복되고 원인이 있다. 이거였구나. 이 얘기를 이렇게 같은 말. 아마도. 그래서 이 책이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듯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시대를 지나면서 사회가 너무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혐오와 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부추기는 그런 시대에 썼는데 우리의 어떤 이중적 본성이 왜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좀 더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런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어떤 사회적 정치적 양극화를 해결할 새로운 해법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와 배경을 가지고 연구와 책을 썼다 이렇게 재밌습니다. 저자들이 스스로 밝히고 있더라고요. 약간 비극적인 게 그러니까 다정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정말 특징이면 어떤 점에서 진짜 이것도 반대 정말 너무 명확한 특징 아닌가 그 잔인한 거 잔인함 그런 좀 약간 오히려 약간 비극적인 생각도 드네요. 그 유시민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인간 사피엔스인한 그 부족 본능, 그분 표현은 부족 본능은 없어질 수 없다. 없어질 수 없는데 용케 민주화도 해봤고 뭐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대단하네. 통제하자는 거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통제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이제 끝냈어요. 그분은. 예. 여기는 그 원인을 밝혔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약간의 책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일종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잔인해질 수 있는 이런 현상을 비인간화라고 표현하는데 이 비인간화에 효험이 있는 백신이 있다. 그것도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백신? 뭘까? 이것도 알아맞힐 수 있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가장 잔인한 존재끼리 그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알아맞혔어. 네. 뭐예요? 게임. 오징어 게임입니다. 게임. 재밌잖아. 그러면 갑자기 벽이 허물어지고 놀면 재밌어. 놀이. 플레잉. 연관은 딱히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약간의 약간 연관이 있는데 근접됐습니까? 네. 이 책에서 과학자들이 실험과 여러 가지로 밝혀낸 것은 이렇게 어떤 접촉, 터치? 그러니까 친밀하고 진심 어린 관계를 맺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대상 간의 관계 거기에서는 혐오와 증오가 이 사회와 집단 간에 아무리 넘쳐 흐르더라도 바로 옆 사람을 내가 의미 있게 관찰한 이웃과 친구가 그런 반대 진영이 있다 할지라도 사회 전체의 혐오와 증오만큼은 아니죠. 가지 않는다. 가까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친밀한 접촉이 이것에 대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아닌가라고 저자들 나름에서는 후반부에 그것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저 적용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네. 제가 장애인에 대한 그 특히 정신지체에 대한 그 불편함이 확 사라진 적이 있었는데 옛날 교회 청년부 때 정기적으로 정신지체 수용하는 곳을 정기 방문을 했어요. 근데 가서 뭘 하냐면 목욕을 시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겉모습은 60세인데 하는 것은 5살이야. 그런 사람을 가까이 끌어안고 목욕을 할 때 그 체온이나 피부를 느끼고 난 다음에는 그게 사라졌어요. 불편하지 않아. 근데 그 겹쳐가지 않으면 상상으로는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거기서는 이제 하나의 어떤 과장법을 써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개라고 딱 지칭을 했거든요. 근데 뭐 아마 속뜻은 이제 개를 포함한 모든 반려동물인 것 같은데 개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이 사회의 혐오와 증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뭐 이렇게까지 약간 이상한 점프인데 하여튼 뭐. 네, 그렇게 거기는 이제 진지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과장법으로 하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까지도 오히려 얘기를 도피하는 하는 거잖아. 인간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개하고 그걸 하는 거잖아. 네. 갈등은 줄어들죠. 갈등, 긴장감은. 네. 그럼 개를 잘 활용해서 좀 마음을 좀 사람을 진정시키면 좋겠다, 그죠? 혐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서 크게 뭐 마무리하고 약간 이 책에 대해서 뭐 반대 의견이나 혹은 막 약간 생각해 볼 지점을 한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게 자기 가축화 가설을 사람에게까지 이제 확대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친화력이 진화의 가장 큰 추동력이었다. 이래서 이 저자들은 또 이 사람 가축화 자기 가축화 가설 쪽 입장에 서 있는 학자들은 그렇게 하는 건데 역시 진화의 가장 큰 추동력이 진짜 그건가? 그렇지. 는 역시 아직까지도 좀 서로 논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그렇지. 감안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책의 후반부에 가면 이제 뜬금없이 이 과학적 내용을 앞에서 촘촘하게 너무 재미있게 잘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 오늘날의 갈등과 사회 정치적 뭐 이런 양극화 이런 문제로 갑자기 사회 정치적 내용이 점프하거든요. 그 연결과 적용이 만약 이제 그 미국의 트럼프를 싫어하고 민주당 계열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래 그러지라고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과학적인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회 정치랑 바로 연결하니까 그 연결이 좀 무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의견이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 그 여러 가지 해법을 생각해 볼 때 친밀한 접촉이 핵심이었라고 하고 우리도 경험적으로 많이 공감할 수 있는데 반대의 사례도 저는 이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주 악의적인 접촉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리 교육 수준이 높아도 예를 들어 6.25 전쟁 때 빨갱이에서 고문을 당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떤 교육을 받아도 빨갱이는 안 돼. 이렇게 반대의 사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접촉이 반드시 친화력을 상승시키는 접촉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접촉은 씻을 수 없는 고통과 그렇죠. 트라우마를 낳는 성적 학대 같은 건 심각한 반대야. 그런 접촉은 굉장히 힘든 접촉이기 때문에 반대의 증거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책은 아마 평소에 교양과학을 재미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되고 사피엔스는 호모 데우스 정도를 보신 분들이라면 그보다 절반도 안 되는 분량에 훨씬 더 평이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근데 약간의 희망을 주네. 그렇죠. 이게 믿고 싶어져. PC 하잖아. PC 하잖아. 맞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올바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딱 예. 아니 데우스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겁나거든요. 세상이 좀 살벌하고. 근데 이거는 야 그래도 출구가 있으려나? 그렇죠. 다정함 속에서 뭔가 인간이 네, 돌아갈 네, 수 있을까? 네. 야 그러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 책이 읽히겠지. 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좀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정한 것이 살아납니다. 브라이언 헤어 네. 작품이었죠.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